네, 좀 쉬고 들어오셨나요? 네, 계속해서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좀 느리네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단기 합격, 또 가능하면 초단기 합격일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초수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재수나 이제 N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준비 기간을 좀 최대한 줄이고 싶다.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간에 이제 임용 강의를 제가 올해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수의 특히나 이제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노하우를 집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그 팁을 5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기출은 탈출이다. 그래서 고시 탈출은 기출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출 의 제출제 비율이 임용호는 그래도 매해 거의 60%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만 잘하셔도 사실상 빨리 합격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거는 뭐 대략적인 그런 비용이긴 하지만 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1년에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르게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뭐 노량진으로 와가지고 주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부모님한테 주거를 한다 그래도 뭐 이런 그 용돈, 생활비, 주거비, 그리고 학원 비용 뭐 이런 것까지 해서 1년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내가 임용을 준비 안 하고 만약에 회사를 가거나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 대졸 4년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포기하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고시 1년을 준비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래도 전공 한 60점 정도 이제 득점을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합격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음, 너무 이렇게 딱 어, 대입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60점을 받는데 6천만 원을 쓴다. 그럼 내가 1점을 올리는데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이 공부 요령 이런 거 통해서 한 30분 아니면 제가 오늘 이제 쭉 설명드린 내용 이거 60분을 투자해서 12점을 득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60분 투자해서 120만 원을 버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공부 방법도 알려드릴 겸 해가지고 그 21년도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이제 5문제 정도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 방법을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셔야지 더 효율적인지 그런 요령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모든 내용이 어렵거나 나는 처음 들어본다 라고 해도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뭐 한 2개월만 이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기출 빈도수가 높은 문제를 먼저 공략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21년도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제가 올려드린 자료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예. 요거는 사실상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1년도 대비 모의고사 즉, 연도수로 따지면 아직 20년도니까 20년도 91월 모의고사 거의 마지막 회차 때 제가 배부한 자료인데요. 교과목별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출제 포인트를 한 10개 정도를 제가 쭉 선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교과교육학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것들, 이거는 이제 기출연도랑 그 문항을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 이제 교환의 설계 및 평가, 그리고 감정 및 의사 표현에 대한 이제 그 교육 과정의 그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그 분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근데 올해 여기에 21년도 기출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환 설계 부분,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제가 그걸 지워버렸나 보네요. 예. 다시
다시 돌아와서 네. 교환 설계 부분에서 한 2점, 그리고 이제 감정 및 의사표현에서 2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4점 배점짜리 문제였지만 이제 교환 설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2점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요거 다 따지면 이제 4점. 요거는 이제 2점 해가지고 이제 6점 정도가 이 영역에서 이제 기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 적중 분석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로 나눠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왼쪽에 이제 5번 문제. 그래서 이 적중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왼쪽 부분에는 이제 실제 시험된 기출 문제가 나오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적중한 그 유사 문제와 이런 그 출처들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적중 포인트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각각 이 성취 기준에 들어갈 A, B 이걸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교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서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이 두 가지 해가지고 총 4점이 이 부분에 이제 그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문화의 성취 기준에서 2점, 그다음에 교환에 대한 설계 및 이해 이 부분에 2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이제 바로 푸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기출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 기출 문제집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기출문제집 그 교과교육학 부분에 85, 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그 문화와 관련된 성취 기준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집마다 저는 이 출제 리스트를 넣어 드리는데요. 이 출제 리스트 당 이제 어디에서 기출이 되어 있는지 이 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주제, 이것을 제가 이제 선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보시면은 11년도 문제에서 그리고 교육과정을 보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게 연도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보통 5년 단위로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7년 개정 중고교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내용하고는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내용은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최근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구성한다라는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기출 특강을 할 때도 그렇고요. 기출 문제 분석을 할 때도 저는 연도별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출제 포인트별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해서 개정교육과정의 문화의 여러 가지 뭐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서 문화와 관련된 항목만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주제별로 그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어느 시험 포인트가 나왔고 또 처음 출제될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올 때는 이렇게 심화돼서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그 기출문제집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권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권에 다 모으는 거예요. 고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대한 그런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진짜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에다가 내가 봐야 하는 모든 지식을 다 모으는 것, 이것을 단권화라고 하는데 제 기출문제집 자체가 단권화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같은 것들, 출제 포인트가 같은 것들끼리 모아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계속 붙여가면서 단권화를 하실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이 내용은 지금은 문화 내용은 최근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위주로 구성한다라는 항목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6년도 이제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교사가 중국 문화를 이제 그 가르치기 위해서 설계한 교환인데요. 다음 교환의 내용을 읽고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 교환의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또 여기 교환에 나타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그 문제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지켜서 서술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방금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2009년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서는요, 일단 문화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언어 문화와 문화유산이라는 두 개 항목으로 각각 이제 그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라라고 했고요. 교안에 있는 내용에 상응하는 학습 목표를 써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개정교육과정 내의 교학 방법 중에서 해당 교환에서 사용한 4가지 방법을 서술을 하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학시 이제 자료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주의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적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나왔던 문화 내용은 뭐 최근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 이게 그 자료 선택의 유의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년도 문제 나왔고 16년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로 쓰는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기출됐던 게 또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출의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교환대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즉 교환에 없는 내용을 학습 목표로 설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춘절에 중국 설날의 풍습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내용이 있죠. 츠지ao 츠탕위엔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찌아오즈는 찌아오즈 하고 해음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탕위엔 같은 경우엔 도안위엔의 해음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야 되는 학습 목표는 사실상 두 가지가 되겠죠. 춘절이라고 하는 춘절의 풍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셨어야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그 중국어의 성취 기준인데요. 그 중에 언어 문화에 관련해서 아까 이제 학습 목표를 하나 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언어 문화 내용 중에서 해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걸 하나의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 또 문화유산하고 관련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라 그랬는데, 이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 중에 명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명절 중에서도 춘절. 그래서 그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지향형의 문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능 붙여주시고 문화는 이해하다라고 할 때 리아오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能了解 한유 중의 시인现象 그리고 能了解 중국어의 춘제习俗 이 두 가지가 학습 목표가 되겠고 이걸 각각 1점씩 그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원래 2016년도까지는 개정교육과정 내용이 제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외워서 썼어야 되는데 2017년도 시험부터는 그 내용이 제시가 되고 교수학습 방법이나 뭐 평가 방법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 뭐 예를 들어 교환이나 교학 활동이 나오면 이 제시된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을 했느냐라는 것을 찾아서 분석하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내용 이해나 파악은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교환 내용 중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학생들에게 검색어 이제 춘제 시수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러면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은 해당 검색어를 입력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있었어요.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문화의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인터넷을 활용해서 학습자가 관심 있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워서 이때 당시에 썼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텔레비전 광고를 이제 보여주고 춘절의 전통적인 풍습과 현대적인 그런 그 풍습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인터넷 영화 드라마 광고에서 영화랑 광고 이런 것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서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부분에 해당해서 요거를 적어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항목은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건 남았는데 전통 문화와 중국의 현대 문화를 비교하는 항목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연화 그리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형적인 그런 연화를 이제 제시해준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한 중국 문학 활동, 그러니까 문화 활동, 예를 들면 중국 전통 놀이하기, 전통 의상 입기, 중국 차 시음, 중국 요리 만들기 등을 진행해서 학습자가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이거 체험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연화 그리기 활동도 이제 중국 전통의 그런 그 풍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항목을 적어 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활동으로는 그 설명을 할 때 한국어로 진행을 하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중국어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문화 설명 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말을 사용하되 문화 내용을 특정 측면 핵심하는 가급적 중국어로 인지하게 한다라는 이 항목을 적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서면 자료에 제시된 중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읽고 중국어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어 원어민 화자가 소개하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와 유사하거나 차이를 보이는 한국 문화를 중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항목은, 두 개의 항목은 지금 없어졌는데요. 이 두 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더 써주셨었어야 돼요. 아까 문제 요구사항에 보시면 이 해당 교환에서 사용된 4개의 방법을 쓰고, 그리고 이 교환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2가지 그 교학 방법 중에 하나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가지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리고 이 원어민 화자가 소개하는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원어민 팀티칭을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09년도 내용까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내용 조직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내용은 최근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언어 표현과 관련된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항목을 참고한다. 그리고 문화 내용 설명 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의사항 중에 하나를 쓰라라고 했으니까 뭐 이 4개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외워서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아까 최근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11년도에 기출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그 방법 중에서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 이게 있었죠. 그리고 18년도 논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의 그런 음,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틀이 많이 바뀌었던 해예요. 논술이 아직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관시 문화에 대한 거를 이제 그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 밑줄 그은 단어를 넣어서 논술을 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해에는 이 문제에 손도 못 댄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래서 2018년부터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시험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근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다시 89에서 9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환의 설계 및 평가에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나 보면 12년도 문제에서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사실상은 독해 문제였어요. 그래서 4번에 这样学生在绘画练习中出现的片段记录下来. 그래서 학생들이 회화 연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기록했다가 在下课前이라고 했어요. 위지우청. 수업을 마치기 전에 수정을 해줘라 라고 했는데 다음 수업에 반영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아제커, 시아당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시아제커와 시아커치엔 요 2가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풀었던 26년도 문제에서는 이 교환 내용을 토대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사용된 교수 학습 방법,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방금 본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어학개론을 연계한 문제예요. 그래서 17년도 문제에는 다음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른 교육을 위해서 설계한 이 교환에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교학 자료,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교학 활동을 전개할지를 설명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 요구 조건에 교학 목표를 쓸 때 반드시 한어병과 의미변체라고 하는 수어를 이제 쓰라 그랬고요. 용어를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학 활동을 할 때 한어병원과 국제 그 원음 사각도, 모음 사각도, 의미 변체 이 3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고 A가 나타나는 그런 조건과의 관계,
그리고 B가 나타나는 조건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국제 음성 기호로 된 그 모음 사각도, 이게 우리의 그런 혀 모양이라고 한다면 아 할 때는 가장 밑에서 발음이 되는 거죠. 입이 제일 크게 벌어지고 이 할 때는 입이 가장 많이 다물어지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 할 때는 입이 크게 벌어지니까 이 아라는 소리 자체는 밑에 머물게 되는 거죠. 저모음이고, 그 다음에 이, 우 이런 거 발음을 할 때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의 위치가 높은 데서 발음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한어병은 방안 중에서 라틴 자모로 이제 보통화의 발음을, 이제 그 한어병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화의 발음을 잠시만요. 네. 그래서 한어병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 자모를 이용을 해서 보통화의 발음을 이제 표기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한어병은 방안의 일부 라틴 자모는 2개 혹은 2개 이상의 의미 변체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한어병은 방안으로 우리가 이게 자꾸 속도가 느리네요. 네. 자, 이 한어병은 방안에서 예를 들면은 지, 즈, 즈,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로 발음되지만 제가 방금 읽었을 때 얘는 이로 읽었고, 즈, 얘 같은 경우에는 으로 읽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으로 읽었는데요. 이게 국제음성기호고 이게 한어병음 방안이죠. 그럼 한어병음 방안으로는 똑같이 표기되는 이 병음들이 실제로는 3가지의 다른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혹은 의미 변체를 여러 개를 표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어병음 방안상에서는 카이라고 할 때 이 아도 이 아로 표기를 하고요. 그쵸? 따오 할 때 이 그 아도 이 아로 표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는 혀의 앞부분에서 나는 전설의 아가 되겠고, 이 아는 후설의 아가 돼요. 근데 그냥 하나 병원 방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다 표기를 해버리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동화 현상에 의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냥 아 일단 여기서 나요. 근데 앞에 뒤에 이가 오면 아이 이렇게 가면 이제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 현상이 일어나서 아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우, 그리고 사실상 얘는 오가 아니라 우예요. 그래서 아우 이렇게 가면 너무 머니까 후설화가 일어나서 이번에는 아우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한어병원 방안에서는 똑같은 아로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변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에 속하고 있는 서로 다른 음소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아, 이거를 위 표시라고 하는데요. 이 아에는 이 아, 이 아, 그리고 방금 했던 이 아, 그리고 짜이찌엔 할 때에는 이 에로, 이 부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의미 변체를 다 이 아에 속해 있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바꿔도 뜻은 변별되지 않지만 음소의 발음상에 있어서는 혀가 앞이냐 뒤냐 중간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요구 조건은 방금 이제 의미 변체, 국제음성교, 한어병음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A의 출현 조건과 B의 출현 조건을 이제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이 모음사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뒤에 오는 후설음의 영향을 받아서 후에 오는 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화, 후설화 현상이 각각 일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이 설명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로는 이 한어병음 아의 의미 변체의 조건과 이제 표기법 이것을 아까 이제 그 도전적 오로 이제 뭐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能够准确地掌握汉语拼音啊的音位变体 요게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 변체에 대한 그런 그 지식과 교환의 이제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학습 목표도 설정하고 해당 내용을 적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7년도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교환을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러민비 뒤에 보면은 200块 뒤에 러민당 회탕 있고 50块 뒤에 이제 뿌다 락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징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런민비와 그 런민비에 나와 있는 중국의 주요 그 징덴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B의 부분이 이제 셔잉이는 빔 프로젝트고요. 중국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학생들로부터 검색을 하게 했으니까 뭔가 태블릿이나
컴퓨터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쇼티电脑 하면은 요거는 이제 노트북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그래서 여기 B의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구는 电脑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 B를 채우는 거 이게 17년도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바로 재작년에 나왔던 20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의 이해를 통해서 학습 목표 A, B를 설정하는 게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샹, 시아, 방위사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桌子上 有很多书桌子下有一只小猫할 때 샹, 시아는 일반적인 기본 의미를 나타내는 방위 용법이 되겠죠. 책상 위, 책상 아래. 근데 공자 오차 라라 콰이 샹 쳐봐 라고 할 때 샹은 차에 올라타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 목표가 1번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방위를 나타내는 용법이었다. 그럼 요거는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죠. 올라타다, 그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예문을 고르는 건데 3번에 그러면 시아처, 이게 서로 대응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샹처 시아처 할 때 샹시아는 表示动作的用法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能够掌握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샹싱치, 시아싱치. 우리가 달력에 있으면 이번 주가 쩌싱치, 쩌싱치보다 위에 있으면 샹싱치, 지난주, 그 다음에 아래에 있으면 시아싱치, 다음 주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용법, 혹은 날짜를 나타내는 용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교환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여기 해당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의 설계 및 이해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적중 분석 자료 16페이지 왼쪽 11번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체험을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화의 성취 기준 중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라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7, 8월 세미보고반하고 91월 모의고사 반에서도 이제 이 체험이라는 키워드, 비교라는 키워드, 요거를 이제 출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91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화 설계를 통해서 여기에서 사용한 그런 그 뭐 평가 방법이라든가 그 교사학습 방법 같은 것들을 찾는 이런 문제 패턴이 이제 유사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선물 문화, 해음 현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해당 교환에서는 한중 음식 문화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월병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럼 월병을 만드는 건 체험인 거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 체험을 넣을 수가 있겠고요. 한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식문화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습 목표를 이제 한중의 양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뭐 그 각양각색의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소그룹 활동,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월병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는 조금 눈치를 채셨겠죠? 여기 있는 비교, 여기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체험이라는 키워드는 앞에 문화 관련된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할 때 나왔었고요. 여기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면 완전히 똑같이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엔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정교육과정을 줄줄이 읽고 외우고 이러는 것보다 문제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온다면 이렇게 심화돼서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아직 기출이 안 됐으니까 혹시 새로운 부분에서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나왔는데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오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기출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또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기출의 분석이 이 고시 탈출의 지름길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하루에 2시간 공부하고 임용 합격하고 싶어? 10시간 공부하고 임용 합격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럼 나는 2시간만 할 수 있으면 2시간만 하면 좋지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죠. 아니,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서는 막 매일매일 공부를 해도 할 게 너무 많고 부족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2시간을 공부하고 합격을 할 수 있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오히려 적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막 5수 이상 한 장수생 분들도 오히려 합격하는 해의 공부량이 적었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쓰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도 적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기 그 기출문제 그 드린 거에 보면은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를 이제 적어 놓잖아요. 근데 이 출제 포인트를 보면 이게 185번이잖아요. 그리고 또 따로 이제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음, 아까 가장 많이 출제됐던 이런 기출 포인트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출제되는 포인트와 이제 기출 영역을 표시를 해드리는데요. 그게 과목별로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이 한 포인트 포인트당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항목화해 놓은 게 과목당 적게는 200개, 많으면은 뭐 거의 30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총 5개 과목, 어휘는 미리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교과 교육학, 어학개론, 문법, 고대문학개론, 현대문학개론 이렇게 5개 영역에 300개씩만 쳐도 거의 1500개 가까이 되죠. 그리고 또 독해도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한 2000개의 시험 포인트에서 아까 전공의 그 총 문항수가 23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2000개의 시험 포인트를 공부를 하는데 시험은 딸랑 23문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출제 포인트에 아닌 것들도 매년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0개 공부를 하면 그 중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20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몇 프로예요? 확률 1%예요. 고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 물론 뭐 사법고시나 더 행정고시나 더 고등고시 같이 더 암기해야 될 게 많고 더 봐야 되는 책 자체가 물리적으로 많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임용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5개의 과목과 독해까지 해서 이 6개의 영역을 거의 석사 수준에까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합격하실 수 있는, 예, 그 정도로 지금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화가 되고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97, 98년도에 그 나왔던 문제 보면 지금 제 수업한 그래도 2텀 정도 들으시면은 그냥 다 눈 감고도 풀 정도로 쉽거든요. 근데 한 번 나왔던 걸 또 내는데 그거보다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이제 난이도가 강화가 되고 또 기존에 안 나왔던 영역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건 다음에 나올 때 다른 포인트가 나온다던가 더 심화돼서 나오고 아니면 새롭게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영역이 더 확장돼서 나오는 이 두 가지 경향을 다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의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그럼 이 2000개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뭐 그 직장도 다니고 아니면 뭐 기간제도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육아맘이라서 집안일이나 가사일 뭐 아이들 돌본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현저하게 적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올인을 할 수 있어서 하루에 뭐 열 몇 시간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딱 2시간을 공부하실 수 있는 분하고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10시간을 공부하는 분이 5배만큼 공부 양이 많고 훨씬 더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느냐? 10시간이 있으신 분은 이 2000개를 다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구석기 시대부터 막 구석구석 다 보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근현대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근현대사 위주로 보시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부터 보시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차례대로 보기보다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영역을 위주로 분석을 해서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음, 전화번호를 요즘은 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그 저장 기능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외웠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전화번호를 외우는데 그거를 뭐 전화번호 책을 뒤져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외우진 않죠. 뭐부터 외워요? 내가 전화를 제일 많이 거는 사람,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근데 왜 유독 전공 공부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전공이 배점도 높고 또 내가 안 본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되게 느려지게 되는 거죠. 늦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임용이 시험 포인트가 2,000개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루에 15시간씩 막 10시간씩 열공을 해가지고 그 2,000개를 한 번에 다 봤어요. 한 번은 다 봤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는 이 2,000개의 포인트를 줄여서 200개로 압축을 했어요. 제가 주제 리스트를 나눠드릴 때 우선 주제라고 해가지고 그 기출 횟수대로 해서 중요한 거 혹은 기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따로 모아드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한 2, 300개 돼요. 근데 나는 어차피 2,000개를 볼 시간은 없고 하니까 이 200개만 보겠다. 근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에 따라 어떤 분은 그거를 1회 독을 하시고 어떤 분은 2회 독을 하시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시간 공부하는 사람 외에 이 10시간을 공부하시는 분이 2시간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5배의 효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200개를 10번 보면 되는 거예요. 5번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불안하니까. 자꾸 내가 안 본 데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상 내가 안 본 데서 나올 것 같은 문제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로 확률도 낮은 데다가 내가 못 푸는 건 남도 못 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변별이 없죠. 근데 남들도 다 쓰는 문제를 내가 못 쓰면 그건 엄청나게 타격이 커요. 변별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근데 남들도 다 쓰는 문제는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한 거였고 그거는 또 기출이 많이 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시려면은 직선형의 방식이 아니라 나선형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직선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쭉 이어져서 안 만나는 거예요. 나선형은 달팽이 이제 그 등 껍질처럼 이렇게 계속 순환. 앞에서 했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누적형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제 그 임용을 오래 한 강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래,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그래, 결심했어. 2,000개가 아니라 200개만 보자.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또 한 번 이 200개를 2달이면 2달, 4달이면 4달 진도를 정해가지고서는 또 처음부터 그 200개를 한 번에 다 보려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만약에 3, 4, 5, 6월 이렇게 4개월을 쓴다고 해보세요. 저희가 1, 2월에는 2개월 과정이 있고요. 3, 4, 5, 6월에는 4개월 과정이고 7, 8월 2개월, 9, 10, 11월 3개월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 4, 5, 6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 4개월 동안 총 16주 동안 이제 그 진도를 16주 분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그 회독을 해요. 근데 이때 이 200개를 만약에 4달 동안에 내가 순차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이 200개를 한 번밖에 못 봐요. 그런데 나는 이 200개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를 50개를 추려서 그걸 먼저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첫 달에 일단 그 50개를 본 상태에서 두 번째 달이 되게 되면은 그 50개를 본 거에다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또 추가로 50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100이 됐죠. 그럼 이 100개를 누적식으로 순환하면서 또 복습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50개를 투입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개 합산 네 번째 달에는 이 150개를 누적형으로 막 돌리면서 또 새로운 50개를 추가를 해요. 그러면 결국 200개를 보는 건 똑같지만 앞에 직선형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앞에는 반복이 안 돼요. 근데 자, 잠시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본 이 50개는 두 번째 달에도 또 보고, 세 번째 달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또 보고, 네 번째 달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또 보죠. 최대 몇 번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설정한 50개는 세 번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2번, 마지막은 1번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최대 4번까지도 회독이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200개라고 하더라도 방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 50개를 뭐를 선정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4번이나 반복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건 처음 4달만 그런 거지, 이게 계속 2개월 3개월 돼서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3텀 정도 더 돌게 되면 총 4텀이 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8번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초기에 이 50개를 선정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를 이제 나눠드린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영역별 기출 포인트 탑 10 있죠. 그래서 처음에 설정한 이 50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영역별 기출 포인트 탑 10을 먼저 공부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진도랑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무인도에 가게 된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럼 뭐가 적어요? 일단 물 가져가야 되죠. 쌀 가져가야 되죠. 왜요? 제일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막 만수르처럼 막 무한대로 많으면은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뭐 옷, 사치품 이런 거 다 살 수 있지만 우리한테 예산이 딱 100만 원이다. 그러면 생필품부터 사게 되죠. 그리고 뭐 또 옷을 사도 이제 무난하게 여기저기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사겠죠. 근데 그게 50만 원이다? 그럼 더 중요한 걸 사려고 할 거고, 그게 10만 원이다. 그러면 정말 생존에 필요한 걸 사려고 할 거고, 이게 10,000원이다. 그럼 진짜 목숨하고 직결되는 걸 사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효율적인 거니까. 당장 내가 이걸 1년 안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정말 내 생존이 달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 초기의 50개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험에 꼭 정말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가 엉키거나 앞에 선수 지식이 있어야 뒤에 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또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과목별로 제가 말씀드린 5개 과목, 교과, 교육학, 어학개론, 문법, 고대문학, 현대문학,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50개를 선별을 해라. 근데 이때도 유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 최다 기출 포인트 보시게 되면요. 이 기출의 문항이 다 달라요.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제일 중요한 3대장이 교과, 교육학, 어학개론, 그리고 이제 문법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대문학이나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출 횟수가 최대 많이 나온 게 3개거든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막 열 몇 번도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과목별로 제일 중요한 거 10개씩 그 50개를 선정을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거 10개씩도 봐서 50개 만들어야지. 이러면 또 저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온 50개를 보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지만 고대문학, 현대문학 여기 제시된 것보다 다른 문법 항목이 더 많이 나온 게 많아요. 어학이 더 많이 나온 게 많아요. 이거는 10개, 기출 횟수로 이제 이거를 추리다 보니까 미처 못 넣은 건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번 이상 나온 게 이거 외에도 주제가 10개 이상 더 있어요. 그러면, 현대문학 이거 2번 나온 거, 3번 나온 거 보느니 이 문법 4번 나오는 걸 봐야죠. 왜? 출제 비중도 문법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 없이 그냥 교재의 순서대로 천편일률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초기에 이 50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50개를 선정하는 기준은 항상 무조건 기출. 기출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다 시험에 나오면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시험에 한 번 나왔던 거, 2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 2번 나왔던 거 3번. 근데 막 5번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똑같은 포인트가 5번 이상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합사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 뭐 불구물 동사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 이런 거 매번 나올 때마다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최정의 멤버인 50개를 그런 아이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1월부터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틀릴래야 틀릴 수도 없고 내가 콕 찌르기만 해도 답이 줄줄줄, 문제 유형 줄줄줄, 기출은 어떤 포인트가 나왔었고 다음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까지 쫙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차등을 두어서 공부를 하셔야지 고시는 1년 안에 끝내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박애하는 마음으로 평등하게 다 한 번씩 봐줘야지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하실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용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낼 수 있는 시간,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 수업을 듣는 시간은 빼야 돼요. 듣는다고 해서 다 내 그 지식이 아니거든요. 강의를 듣거나 하는 이런 시간을 빼고 순수하게 내가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런 그 정리하고 내재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또 뭐 날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어떤 날은 내가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5시간 할 수 있고 다 다를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나는 한 10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40시간을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한 달로 치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40시간을 공부하시는 분이 뭐 한 200시간을 공부하는 분보다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리스트를 잘 하셔서 이것만 효과적으로 반복을 하시면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에 오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임용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다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는 정보가 많으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옷장에 옷이 딱 5벌 걸려 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막 뒤섞여가지고 막 옷장에 꾸역꾸역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딱 꺼내서 입으려고 할 때, 다 다시 꺼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일단 넣어둬야겠어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빨리 꺼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필요하게 꺼내 쓸지도 모르는 지식을 담아두느라 재빨리 빨리빨리 출력을 해야 되는 게 방해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애초에 그걸 않는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1년 안에 여러분이 다루어야 되는 과목이나 영역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내가 많지만 체계화되게 쫙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거의 남들보다 10배 이상의 내가 지식, 10배 이상의 옷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보다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어.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애초에 넣지 않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가용 시간을 먼저 파악해서 출제 포인트의 그 회독수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50개도 버겁다라고 하시면은 첫 달에는 20개만 하셔도 돼요. 이게 꼭 50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진짜 1, 2월은 공부 방법 이런 거 이제 익힐 겸 그냥 한 10개만 할래. 그렇게 하셔도 돼요. 뒤에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를 먼저 한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그 마인드만 있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교과교육학 그 문제 중에서 감정 및 의사표현에 대한 그 문제,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중 분석 자료로는 1페이지의 왼쪽 1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감정 및 의사표현하고 관련해서 출제된 부분인데요. 기출문제집으로는 교과교육학 92, 93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 및 의사표현은 이제 영역이고요. 감정이나 의사, 뜻을 나타내는 부분에 이렇게 세부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영역이고 이거는 이제 시무라고 해가지고 세부 항목인데요. 감사, 사과,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불만, 동의나 반대, 칭찬과 감탄, 걱정과 위로, 그리고 이제 책망, 놀람과 의외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거, 사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감정을 표시하는 거죠. 희노애락, 뭐 남을 칭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나의 뜻,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동의, 반대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06년도 문제에서는요. 여기 있는 부분이 그대로 발췌가 됐어요. 그래서 我完全同意你的意见. 그래서 我们反对你这样做. 이렇게 했을 때 동의, 반대 있으니까 이거는
동의나 반대 이거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초창기에는 여기에 그 제시되어 있는 예문 그대로가 발췌가 되고 또 보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르시면 됐어요. 근데 12년도가 되면 이러한 형태가 이제 대화의 형태로 바뀌고요. 여기 있는 거 대화랑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문장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지만 대화는 문맥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도였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내재적인 거를. 그래서 2007년 중에서도 비의 말이 어디에 묘사 및 설명 표현의 신뢰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감정 및 의사 표현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어디 봅시다. 비에쇼다 화라 이런 부분이 금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하지 말아라 라는 거니까 또 일종의 충고도 될 수 있고요. 이건 요구 및 지시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짜이제 짜리바 그럼 더 힘내 계속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거는 격려. 근데 격려가 감정 및 의사 표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빠오치엔 같은 경우에는 따오치엔 사과의 표현이 되겠죠. 이게 아까 감정 및 의사 표현에 있었던 그런 그 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묘사 및 설명하고는 다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년도 문제에서 비의 말이 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이제 세부 항목하고 바르게 연결된 거. 그래서 무지우시 화비마 쇠를 주소야라 봐 라고 하면 뭐 고작 꽃병 갖고 뭘 그래 깨지면 깨진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슈어더 칭치ao 너 무슨 말을 그렇게 경솔하게 하니 짜카 부시이즈 부통의 핑즈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꽃병인 줄 알아? 상대방을 책망하는 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이제 저과에는 바르게 연결된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책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정 및 의사 표현에 속해 있는 세부 항목인 거죠. 그리고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화문을 주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연결이 바르지 연결이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였죠. 그래서 니가 제가 많으면 뿌게 샤오슈미엔즈너 라고 해서 뿌게 미엔즈 하면은 챙피를 주다 면박을 주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 왜 방금 샤오슈에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랬어? 이게 쥐죠. 해당하는 거죠. 근데 1번에 제총이라고 했으니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년도 문제에서요. A예요. 이번에는 A가 말하는 부분이 감정 및 의사 표현 중에서 어느 세부 항목에 속하느냐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럼 A예요. 니천이 저친구 마지알라. 그래서 마지알라면 또 1등 했구나. 으뜸이다. 이런 거죠. 또 대단하다. 이번도 1등 했다며? 칭찬이죠. 정말 어제 대표량라. 그랬을 때 얘도 모자 너무 이쁘다. 이것도 칭찬 혹은 감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칭찬, 감탄이 같은 이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니쩌양의 라오실은 나자동의 그 자오부자오야 라고 했을 때 너같이 성실한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야. 등을 이렇게 비춰봐도 못 찾을 거야. 라고 해서 드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칭찬이죠, 결국. 세 가지의 공통적인 시문은 칭찬인데요. 또 이 항목 자체를 감탄으로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칭찬, 감탄 두 개를 쓰시거나 칭찬을 쓰시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이 밑줄 그은 부분이 의사소통 기능 표현 중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그래서 영역이라고 하는 건 요구 및 지시 표현, 뭐 이런 그 대인관계 표현, 뭐 감정 및 의사 표현 이게 큰 영역이고 감정 및 의사 표현 내 아까 봤듯이 사과, 감사, 동의, 반대 이런 세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에 있는 이 짠요니이다, B에 있는 짠요니이다. 얘가 이제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짠요니이다. 明天都要考试了还出去跟朋友玩啊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진짜 너도 참 이거죠. 내일 시험인데 친구랑 놀러 나갈 궁리만 하다니. 이거는 나무라는 거죠. 저과 지저 책망이에요. 근데 B번에서 와 이렇게 긴 마라톤을 완주하다니 짠요니 너 정말 우리말해도 대단하다 이거죠. 짠리하이. 그럼 이건 칭찬이죠. 근데 칭찬도 책망도 모두 감정 및 의사 표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그럼 다시 분석 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哇下雪了真的吗我看看这是个银状그 수국의 시제라고 해서 이제 뭐 눈앞에 하얀 은막의 세계가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국어는 이제 소복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진짜? 우와 정말 뭐 하얀 은막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밖에 가서 눈사람 만들래? 그랬더니 好是好就是天气有点冷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이제 없었지만 불만의 어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좋긴 한데 좀 춥지 않니?
对呀, 你这几天身体不好要小心感冒. 그래서 너 요즘 요 며칠 요새 몸이 안 좋던데 이제 감기 조심해 라는 거고요. 그래서 我也这么想, 내 생각도 그래. 看来今年能过个白色的圣诞节了.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낼 수 있겠네. 真开心呐. 이건 기쁨이죠. 그래서 위에 1에 真的吗? 이거는 이제 놀라움, 찡야를 나타내는 예문이고, 이 밑에 2는 真开心呐. 高兴, 그 시위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항목인데, 이게 모두 의사소통 기본 영역 중에 감정 및 의사 표현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및 의사 표현 아까 그 시무 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기에 高兴了, 开心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高兴, 시위에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이만큼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3월 학부 모의고사에서 깐칭위, 타이두더 비어다. 이세 타이두는 여기서 이제 의사 표현이라고 할 때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깐칭위, 타이두더 비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여기 중에 이제 깐칭 쓰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시험에 안 나왔던 이제 시무가 이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기쁨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키워드는 기출 분석이 탈출의 지름길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시간 할래? 10시간 할래? 뭐 이거였죠. 그래서 50개의 응축된 아니면 자기 가용 시간에 따라 40개든 30개든 응축된 리스트를 해서 누적식으로 이거를 회록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왼쪽에 있는 모나리자는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모나리자는 퍼즐이죠. 퍼즐로 했다고 해서 모나리자가 아닌가요? 둘 다 모나리자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같지만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스케치 전반적으로 다 따고 이거 헤었다고 눈, 코, 입, 이목구비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소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갑자기 얼굴 스케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부터 그릴 수가 없고 발부터 그릴 수가 없고 여기 어깨부터 그릴 수가 없죠.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퍼즐은 어떤가요? 뭐 입술같이 특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기 뭐 이런데 내가 뭐 사진에 뭐 특정한 부분이 있다?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꼭 위에서부터 퍼즐을 안 맞추고 내가 좀 생각했을 때 특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먼저 맞춰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완성이 될 때쯤 되면은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몽타주도 그런 원리잖아요.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그리지만 나중에 이제 합쳐보게 되면 얼굴이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쪼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제가 방금 과목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순서도 상관이 없으니 무조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를 먼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앞에 내용을 모르는데 뒤에 내용이 이해가 될까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순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파격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보통 문제를 보고 그 답을 떠올리고 풀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뭐 이론서나 이런 원서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내용이 만약에 막 원서가 빽빽하게 막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막 사전 찾고 막 이러면서 전체를 다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해. 그럼 이 부분 취하고 이 부분 중에서 또 이만큼 줄이고 또 이만큼 줄이고 또 이만큼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일단 내가 처음에 소화해야 되는 텍스트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 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답을 먼저 외워라. 자, 이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꼭 초수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임용에 내가 한 2, 3년 이상 공부를 했다 라고 하시는 분은요.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보잖아요. 뭐 예시다방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그 답에서 내가 모르는 건 사실상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60점이면 1차는 합격이라 그랬는데요. 그냥 그 답만 보면 적어도 한 2, 3년 임용을 공부했다. 최근 정말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그 최근 한 5년간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방문각 온라인에 다 제공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 예시 답안도 다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문제를 보지 마시고 먼저 그 답안만 한 최근 5년치 거를 쭉 한번 봐보세요.
저희 기출문제집 자체는 그 주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고, 그 제가 21년도 기출문제 이제 풀이해드렸듯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한 16년 거부터 이렇게 쭉 한번 그 연도별 답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 어? 나 다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 있는 답은 뭔지 다 아는데,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답을 요구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내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공부를 반대로 하시다 보니까 텍스트 위주의 방대한 텍스트를 내가 일단 다 읽어보고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추리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 복잡한 옷장처럼 너무 많은 정보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 정보 중에서 시험은 딱 하나를 찍어서 답을 써야 돼요. 출력에 오류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개념은 알지만 막상 답을 쓰려고는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답을 안 외워요. 여러분들이. 저는 거의 이제 조직화돼 가지고 딱 그 네 줄,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답 한 칸이 네 칸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갈 양을 키워드까지 표시해서 저는 드리거든요. 그럼 그것만 외우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외우세요. 왜? 나는 이해를 해야 암기가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그렇지 않아요. 꼭 이해해야만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뭐 이슬람교도 뭐 이런 데서 막 당장 그 목에다 막 칼을 가두고 이거 코난을 방금 그 듣고 외우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막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모르는 아랍어로도 외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겠다라는 마음을 들면 외울 수 있어요. 물론 이해가 가면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 암기 방법은 제가 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어쨌든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걸 먼저 해요. 이해가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퍼즐 같은 거예요. 우리가 퍼즐 다 살색만 맞추다 보면 이게 얼굴이 도대체 될지, 나는 그냥 이걸 외우기는 외웠는데 내가 지금 이걸 맞추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그림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30%, 50%, 70%, 어느덧 90% 되면 아 이거 되겠다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초수 합격을 하셨던 제 수강생들 중에서 고득점자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말이, 그 말을 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 선생님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몰랐는데 저는 오히려 1차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면서 그동안 외웠던 지식이 하나로 쫙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외우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정보였는데 따로 넣어놨던 것들이 내가 계속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덧 이게 하나로 쫙 엮여져서 영역을 넘고 뭐를 넘어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재미가 뒤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순서대로 연역적으로 다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물리적인 시간이 되게 많고 막 5년 10년 걸려도 되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우리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애초에 불필요한 작업을 빼버리고 제일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은 꼭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답을 써야지 어쨌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답을 외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렇다면 이 답을 다 아는데 왜 틀린다 그랬어요? 왜 문제를 보면 모르겠지? 이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출제자가 낸 문제의 패턴이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답만 외워뒀으면 이 문제는 이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문제군 이라는 걸 알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의도가 읽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의도가 읽히지 않겠어요? 문제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단순히 기출 문제 주어진 걸 보고 내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출 답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좌뇌를 쓰게 돼요. 그런 단순한 거, 수동적인 거. 누군가가 가공한 지식을 누군가의 논리로서 그대로 주입을 하는 것은 단기 기억, 순간 기억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좌뇌는 단기 기억을 관장하는 뭐 USB 같은 거. 물론 요즘 USB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뭐 용량이 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USB는 뭐 외장하드 슈퍼컴퓨터 이런 것보다는 용량이 현저하게 작고 용량이 차면 앞에 거를 삭제해야 또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 좌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급하거나 할 때 꺼내 써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여기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USB에 내가 뭐 보지도 않을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까지만 다 꽉꽉 넣으면 정작 중요한 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우뇌는 슈퍼컴퓨터. 우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무의식적인 것까지 이미 다 저장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 우리가 뇌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하는 게 좌뇌에 있는 건 우리가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는데 우뇌에 있는 건 아직 꺼내 쓰는 방법을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하지만 우뇌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잠깐 스치고 인식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뇌가 아니라 우뇌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제일 나쁜 게 단순암기. 또 남이 주입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정리를 잘해서 드리고 제 딴에는 저의 논리로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거야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그게 본인의 논리와 맞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설령 그게 본인의 논리와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스치듯 날아가 버려요.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면 암기나 주입이나 그냥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 상상을 해야 되고 유추를 해야 되고 내가 사고를 해야 돼요. 즉 재조직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의 말로 나의 논리에 맞게 내가 해당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야만이 이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내려면 또 뭐 해야 되냐? 기출분석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지? 첫 번째 나왔을 때랑 두 번째 나왔을 때의 차이점은 뭐지? 그렇다면 다음번에 또 이 부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 내가 아직 임용에 대해서 이제 막 입문을 했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막 관통을 해가지고서는 막 할 수 있을까? 너무 나한테 무리한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처음에는 한 문제만 내려고 해도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포기해요. 아, 이거 문제 하나 내는데 2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매주 문제를 내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도 초수 합격이에요. 경기 분이었고 그분도 1차로 엄청 고득점 하셨는데 2차도 많이 받으셨고 근데 그분은 문제 내기를 제가 옛날에는 다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파일로 받아가지고 같이 공유해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의 그런 중국어나 이런 형식을 맞추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은 그냥 한국어로 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실력이 그 모든 문제를 중고로 낼 실력이 안 되지만 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내가 사고를 해보고 나는 이런 포인트를 내고 싶은데 이걸 표현하는 중고를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냥 한국어로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OX로 내면 어때요? 간단한 그냥 그 填空 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 다른 스터디원들은 더 고급의 문제를 내는데 내가 피해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일단 나는 그런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도 저한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좋은 게 출제자들도 풀이 되게 다양하고 출제자들도 이제 그런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걸 내라고 생각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주역 관련 문제가 12점이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지엽적인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머, 어떻게 이런 고급진 문제를 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고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접해볼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초수합격자의 공통 노하우는 문제를 풀기가 아니라 문제를 내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꾸준히 하시면 정말 많이 늘어요. 내가 처음에 그냥 외우고 말았으면 10분 걸릴걸? 문제를 내서 내가 1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그 1시간이 걸려서 낸 그 지식은 안 도망가요. 근데 그 10분 동안 쪼개가지고 10개를 외웠어도 그 중에 하나 남기가 힘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더 이익인가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제 재조직을 하거나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기존 기출문제 활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기존 문제 똑같이 내고 간칭위 이스 뼈다링위였다. 그럼 이번에 나는 이 부분만 바꿔봐야지 하시면 돼요. 간칭 대신에 이스 이거 쓰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쩐다마 부분의 찍냐 채우게 하고 요거는 그대로 주셔도 돼요. 그럼 가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문제가 새로 재조직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차이야? 뭐 그냥 가로 위치만 바꾼 건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고하는 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럼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거 바꾸면 되겠네 라고 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냥 그걸 풀고 말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운의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 기출문제 변형하시면서 더 이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가장 좋은 게 나의 말로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러닝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더 이제 그 효과적인 방법은 비주얼 싱킹이라고도 하는데요. 시각화 사고예요. 마인드맵. 제 교재는 마인드맵이거든요. 마인드맵이 나의 그 무논리적이고 이제 그 복잡한 그 사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도록 해주는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보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19년도에 경기의 초순대 수석으로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이제 정리를 처음부터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용했던 그 원노트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립러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1, 2월에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한 3분 내지 5분으로 축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시험 포인트에 대해서 자기 말로 가르쳐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모니터를 쭉 해드리면은 틀린 설명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회도 다시 하다 보면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내가 이해한 걸 토대로 정리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짝꿍이랑 1대1로 비대면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말로 정리해가지고 쭉 이렇게 녹화나 녹음해가지고 내가 내 걸 들어봐도 되고, 그러면 2달 후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 이거 틀렸었다 나중에 알게 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마인드맵 교재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그 한 주차 수업 내용을, 이거 1, 2월에 한 거거든요. 그 한 주차 수업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논리대로 제 마인드맵이랑 똑같이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신 거예요. 재조직을 한 거죠. 요건 이제 가공이 들어가고 재조직이 들어간 거죠. 사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대로 가요. 정보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 원노트를 지금 좀 잠깐 옮겨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첫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거 1월달 첫 시간에. 그래서 보면 이 보통화 정의 중에서 이 베이징 유인 위标准인 이北方话为基础方言一典范的现代이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现代标准化니. 이게 보통화의 세 가지 언어 규범이죠.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기 차이는 있지만 선진 때는 이 보통화를 야옌이라고 부르고 한따위엔 통이라고 부르고 민따위에는 관화라고 부른다.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적중 분석 자료, 예, 여기 9페이지를 보시면 한대 때 보통화를 통위, 선지 때는 야엔, 명청시대 때는 관화라고 했다. 그리고 이 보통화의 세 가지 기준, 이 베이징 위인 웨이标准인 이北方话 웨이지 주방엔 이典范的现代百万著作为语法规范的. 방금 한 거에서 있지 않았나요? 똑같은 거. 이분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런 나의 말로, 예, 내 논리대로 제조를 하지 않으면 이거 옛날에 본 것 같긴 한데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금상첨화는 일단 제가 수업을 하면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논리로 다시 가르쳐 보고 그거를 매핑을 하세요. 아니면 매핑을 한 다음에 가르쳐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변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잖아요. 정말 많이 늘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처음 해보신 거고, 또 그냥 내가 읽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 이거 습관 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습관 들이시면 나중에는 진짜 시간이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꼭 한번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분이 또 1주차 현대문학에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현대 오사시기 소설 중요 중에서 그 원앙호접파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중국 고전 소설을 답습한 통속문학이다. 이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적중 분석 자료에 이제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입형 4번 문제 전공 A에 원앙호접파, 그쵸? 여기 통속소설, 통속문예다. 이런 그 키워드가 나오죠? 그럼 이 문제도 맞췄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교과 교육학에 정의를 하신 건데요. 1, 2월에는 한국어 마인드맵 쓰고 제가 이제 그 3, 6월에는 중국어 똑같은 한국어 마인드맵에 중국어 번역본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어 마인드맵인데 이 중에 이제 러누파 그 러누싱위 엔자오셰파 있죠. 그래서 임무 완수를 중시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한다.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전공 B 1번 문제 적중 분석 자료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러누파 키워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현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또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뭐 인문법이 뭐고 줄줄이 외우는 것보다 이 매핑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으면 손으로라도 내가 내 생각을 재조직화 하시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학개론 부분 중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12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동의의장을 이제 변별하는 부분 중에서 색채 의미를 통해서 변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사실은 반의의장에 대한 거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중 분석 자료 19페이지 9번을 보시게 되면 이 반의의장 같은 경우에 무조건 서로 뜻이 반대라고 해서 꼭 반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예, 품사, 어체색채, 음절수 등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 중에 반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두 개를 찾고 그 근거를 적는 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총밍 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사구 형용사고 명사라서 안 되고 라오포 짱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 색채 의미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채 의미로서 동의의장을 변별하는 문제나 반의의장을 변별하는 문제나 일맥은 상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69에서 70페이지가 동의의장 문제고 71페이지가 반의의장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동의의장 중에서 이 색채 의미, 그 중에서도 어체 색채의 차이로 이제 그 의미를 변별하는 이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11년도 그 문제 중에서 거위와 슈미엔 위로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루구어는 구어체, 당루어는 서면어체, 그리고 후후는 서면어, 뚜주는 그어에 해당하는 구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중에서 네. 어체 색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거네요. 감정 색채에 대한 건 여러 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19페이지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품사와 어체 색채가 다르게 되면은 같은 반의사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밍의 반의사는 같은 명사인 윗번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샤즈의 형용사인 그리고 샤즈의 그 반의사는 티엔차이 같은 명사인. 그다음에 라오포 짱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오포의 이제 반대를 나오고 둘 다 구어 색채죠. 그리고 짱부의 그 반대는 치즈. 이거는 둘 다 서면어 색채죠. 그리고 또 동시에 얘는 베이청이라고 해서 대면 호칭이 아니라 이제 그런 뭐 사회 교류할 때 쓰는 그런 호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가 나의 부인이야 와이프야 라고 할 때 타시오더 치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인을 앞에다 두고 치즈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라오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체색채 차이로 인해서 이제 그 차이가 생기는 그 부분이었고요. 자,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기도 해요. 앞에는 진짜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정의적인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재미없다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내가 노력한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의 추진력과 내가 정말 의지로서, 도끼로서, 오기로서 이런 당위성을 부여해가지고 막 하는 행동은 질적인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나요. 예를 들면은 그 건방증으로 유명한 탤런트 박소연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달달달 깨고 있고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에 굉장한 팬인데 한 번도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선수들 하나하나의 프로필과 기록을 다 기억해요. 그거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우리 엄마들 보세요. 설거지하면서 막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 옆집 엄마가 그 드라마 그거 봤어? 어제 어떻게 됐대? 라고 하면 1시간짜리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10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대사까지 뭐 중요한 건 다 말씀하시면서 막 달달달 외웠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몇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당위성을 부여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과 내가 정말 마음이 열려가지고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거랑 너무 큰 질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효율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 공부 자체를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누가 그걸 모르나? 나도 즐기고 싶은데 이게 재미가 없다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그 악순환이 뭐냐면요. 나 오늘 이만큼 할 거야. 라고 허황된 계획을 막 세워. 내가 정말 이제 눈 뜨고 막 이것만 해도 막 다 못할 정도의 분량으로 막 꽉꽉꽉 채워요. 그래 놓고서는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정말 무기력해. 나는 무능해. 진짜 나는 절실하지 않은가? 왜 이것도 못하지? 이러면서 자책에 빠져요. 그럼 기분이 다운되고, 그만큼 더 의지는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략이 부재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거를 재미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찾고, 그 다음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나의 방식, 패턴,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 나가시면은 얼마든지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그 파트 중에 문법 파트 보시게 되면요. 올해 이제 동태조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1점 정도 배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방향보호의 위치 관련된 문제에서는 무려 4점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미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적중 분석 자료 11페이지 10번을 보시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파오진 취의 그 지전시 아니라 파오진 지전시 취라. 그래서 처수 목적어는 방향보호의 중간에 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치시 올라이. 바이쇼칠라이 아니라 바이치시 올라이. 이합사 왔을 때에는 복합 방향보호의 중간에 온다라는 이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저희 모의고사 때 완전 그대로 적중했고 문법 특강 문제집에는 아예 예문이 그냥 똑같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집 보시게 되면은 73페이지에 이건 단순 방향보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나온 포인트랑 관련됐던 것이 회의 취지 아니라 회의자 취, 인가의 회의 취 인고 아니라 회의 인고 취, 그리고 여기서 회의라이 수셜라 아니라 회의 수셜라라. 처수 목적어 이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17년도에 샹시 올로가 아니라 샹올로 취 단순 방향보호만 4번 처수 목적어 관련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74페이지 이번엔 복합 방향보호예요. 走大厅进来 아니라 走进大厅来还回图书馆去跑进教室来 이거는 빼고 그럼 여기까지 3번 총 처수 목적어가 왔을 때 복합방향보호 사이에 온다는 문법 포인트가 7번이나 출제된 거예요. 동일 포인트로 이렇게 7번이나 나오는 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처수 목적어가 왔을 때 라이취 그 앞이나 중간에 온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는 거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알면 2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바로 2점 얻는 거잖아요. 아까 1점에 얼마나 그랬어요? 100만 원이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이제 200만 원 버는 거죠. 자, 그리고 04년도 문제 보시면은 티아오 치올라이로 고쳐야 되는 거. 티아오 칠라이를. 이합사 관련해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년도 노술 문제에서 셩빙 칠라이 아니라 셩치빙라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바이쇼 칠라이 아니라 바이치 쇼라이 3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만 좀 바뀌는 거지 그 이합사 왔을 때 복합봉형보 사이 중간에 온다라는 이 문법 전쟁이 계속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5문장 수정으로 나오냐. 근데 뭐 다음에 나온다면은 어순배열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5번째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근데 임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자가 많으세요. 근데 저는 완벽주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한다라기보다는 완벽하지 않으면 하기 싫어한다라고 생각해요. 즉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핑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얘기 들으면 아닌데? 이러실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준비가 길어지고요. 계획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오늘 중요한 부분이 선진해서 뭐 오늘은 그럼 문법에서 다 이제 치우고 이 처소 목적어 이합사 이거 2개만 기억해도 된다
라고 하면 아 이번 기회에 보어를 한번 싹 정리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외부터 이제 확장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보어 그거 2개 문법점만 기억을 하면 10분이면 됐던 게 2시간씩 걸려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정리한 것 중에 결국 내 머리에 남을 건 2개거든요. 10분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깨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이 아닌 실행을 하셔라. 계획은 미시적일수록 단기적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나 1년 뒤에 임용 합격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1분. 나 이 1분 동안에 이거 문법점 하나 외울 거야. 이런 단기적인 목표가 훨씬 더 동기가 강하고요. 항상 빨리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나 10분 뒤에 지금 임용시험 시작한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10분 뒤에 시험인데 뭐 지금 앞에서부터 볼 여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초치기 많이 해봤잖아요. 그 대학에서도 시험 보기 전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아, 이 교수님이 낼 것 같은 거 막 이런 느낌 오는 것만 막 빨리 보고, 야, 뭐야, 중요한 거 빨리 말해줘. 뭐 나올 것 같은지 빨리 말해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안 중요한 것부터 막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 10분을 초치기 하듯이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경지에 이르면은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그 60분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1시간을 온전하게 중요한 것들로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중 분석 자료 중에서 이제 현대문학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심중문의 비엔청 이 부분, 예. 적중 분석 자료 21페이지 11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비엔청에 대해서 시향시를 그 배경으로 했다는 거, 비엔청의 그런 그 이제 책 제목 적는 거, 그 다음에 30년대 주류 문학은 좌익이었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 26페이지, 예, 그 문법이 아니라 현대문학. 현대문학 이제 2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15년도 이제 그 기출문제 중에서 이 심종문이 경파라는 거,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고, 심종문의 삐인청이 경파문학이자 자유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게 나왔었고, 그 외에도 심종문의 그 삐인청의 그런 그 독해 문제를 문법하고 연결하는 게 03년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독해 부분이라 여기 수록하지 않았고요. 적중 분석 자료 다시 21페이지 11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 30년대 주류 문학은 좌익 문학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렇고 저희 이제 거의 유사하게 이제 일치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기출 분석해야 된다.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2시간씩 쪼개가지고 10시간 공부하는 것처럼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20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단타로 해서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반복해서 볼 탑 50을 먼저 뽑는 것이다. 자, 순서에 집착하지 마라.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퍼즐을 맞춰라 라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 단순 주입이 아니라 그래서 기출문제 변형부터 시작을 하고요. 매핑하고요. 내가 가르쳐 보고요. 예. 그래서 창의적 활동을 하시고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즐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핑계대지 말고 나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한다.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자꾸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 마지막 노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완벽주의를 버리고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제 마음을 담아서 대신 이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임용 테마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말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힘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기나 해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하기나 해.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를 핑계로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하고 생각하자. 그래서
완벽하게 뭔가를 짜놓고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고 늦어지고 지치니까 일단 지금 당장의 1분, 그 1분을 충실하게 채워서 10분, 또 그런 식으로 10분이 또 1시간, 그런 그 10분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샌가 정말 충실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연간 강의 계획만 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그 OD 자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나와 있는데요. 저희의 그 강의 구성 자체가 이제 총 4개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1차는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기본 이론반을 진행을 하는데 이 기본 이론반은 기출 특강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월 기본 이론반 때 다루는 양은 딱 그 기출 문제 나온 그 내용만 다뤄요.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총 8주에 맞춰가지고 그 진도별로 해가지고 그 기출 포인트들만 이제 1, 2월에 한국어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서 정리하고 기출 문제집 통해서 바로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3, 6월에는 총 16주 과정인데요. 저희는 모의고사를 3, 6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요. 1, 2월 때는 기출을 재조직한 확인, 기입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3, 6월에는 정식 전공 A, B 중에서 이제 A만 하프 모의고사를 동시에 치르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의고사도 그 심화이론반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기본 이론반에 했던 내용을 3, 6월 이제 심화이론반 때 이제 중국어로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하는데 대신에 1, 2월에 8주였던 수업이 3, 6월에는 16주로 그래서 1, 2월에 1주 했던 내용을 3, 6월에는 이제 그 1, 2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첫 주에 심화이론반에 했던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반에서 바로 모의고사를 푸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 6월 때는 다양한 이제 그런 무료 특강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7, 8월에 이제 세미모고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프모고는 현장에서 치르고요.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문제를 다루는 양이 너무 없으니까 1, 2월부터 3, 6월까지 한국어로 한번 중국어로 한번 했던 거를 7, 8월에는 문제풀이로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판서 자료로 해서 마인드맵이 아니라 그 내용을 도식한 도표 자료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거는 집에서 풀어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학부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0, 11월에는 이제 그 실전 모고를 하는데요. 이때 첫 달, 한 달은 그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은 이제 범위를 정하지 않은 랜덤 모의고사를 하고 그 외에 확인 모고라고 해가지고서는 8주차까지 이론의 경우는 기출을 또 재조직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드립니다. 즉 기출은 1, 2, 3, 6, 7, 8, 90, 11월 다 풀이를 해요. 그래서 기출은 사회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3, 6, 7, 8, 90, 11월에 실시를 하고요. 진도는 1, 2월에 8주 진도를 3, 6월에 16주로, 7, 8월에 다시 8주로, 9, 11월에는 한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2차 특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이제 그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그 4인 1조의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2022년 1월이 되면은 이제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1대1 시뮬레이션, 모의 면접, 모의 시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의고사도 1년에 2번을 치르는데요. 이 모의고사 중에서 2월에 이제 그 합격 사례 발표가 있을 거고요. 아까 시뮬레이션에 참가했던 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고 나면은 2월 초에 이제 발표가 나기 때문에 2월 중에 이제 합격 사례 발표를 하러 오실 거고, 다음에 2월 마지막 주쯤에 전국 모의고사, 공개 모의고사, 수강생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 모의고사를 한번 치르고요. 그 다음에 8월쯤에 또 전국 모의고사를 한번 이제 치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강생들은 무료로 이제 참여 가능하시고 비수강생도 수정에 이제 그 금액을 내면 참여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 강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이제 1, 2월 강좌를 수강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 그 제가 방문가 온라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 카톡 단체방에 설명회 단체방에 이제 1, 2월 강의 계획하고 연간 강의 계획하고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독해는 1월 8일날 개강하고 이론은 1월 2일날 개강하니까 날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 2월 그 이론 강의가 토요일날 개강, 그 다음에 독해가 금요일 개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월 2일날 개강을 하니까 제가 먼저 개강을 하겠죠. 그리고 중간에 설 연휴 한번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강부터 8강까지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놨는데요. 예습은
기출문제집을 풀어오는 걸로 할 거예요. 이 해당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그리고 마인드맵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세한 그런 그 교재 안내는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 초대 요청하시면은 그 방문가 온라인이나 이제 직강생들 대상으로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수강을 그 필요한 교재 구입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단가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강이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1교시 그 기본이론 수업을 하고 바로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으로 교차로 하기 때문에 교차 편집해가지고 이제 그 인강에 올리는 거라서 인강 단과 수강은 인강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강으로 수강 그 원하시면은 이제 기본이론만 가능하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수강생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이거는 이제 2020년도 거고 이제 2021년도 거를 이제 다시 만들 건데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전체 원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는 공지사항, 뭐 교재 수정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올리시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역별로 나눠 놓고 이렇게 답변을 다 드려놨어요. 근데 이게 답변을 찾기 힘드니까 이것도 드려주네요. 잠시만요. 예, 답변을 찾기 힘드실까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랑 혹시 미리 그 사전에 한 질문은 없는지 이거 링크 누르면 바로 이동하고 제 답변이 이제 다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질의응답 체크하시고 필요한 질문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부법 부분부터 보면 여기 이제 합격 수기 모음 같은 것들도 다 있고요. 합격 사례 발표 볼 수 있는 방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문제집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평원 가서 이제 그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04년부터 가능하고 그 이전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기출문제들도 여기 다 수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공부하신 데 필요한 자료라든가 참고 도서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그 전체 원노트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좌별 원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강좌별 원노트 중에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원노트를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모의고사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채점 양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옮겨갖고 가서 개별 채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 수업을 하게 될 때마다 제가 수업 때 해야 되는 그런 추가 보충 이런 음성 자료나 영상 자료나 뭐 이런 사진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거 답안을 제가 다 채점하고 나서 일일이 이게 왜 되고 안 되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해설 강의를 여기에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 11월에는 성적 통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결정할 때 그런 해당하는 정보 영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좌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합격자들 영상도 제공을 하고 수업 시간하고 관련해서는 2차 때 필요한 모든 이런 정보를 그 회차별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의 개별 원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노트 사용을 잘 하시는 분, 우리 초수에 이제 수석하셨다는 분 원노트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거 1, 2월 강좌, 3, 6월 강좌, 7, 8월 강좌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오면서 이제 정리도 하셨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 채점 같은 거 이렇게 개별 원노트에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채점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예, 이런 용도로 이제 개별 원노트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수강하시게 되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그때 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이제 설명회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미흡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다 보니까 잘 못하겠다 싶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파생되는 궁금증 같은 것이 있으시면은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20일 날 20일이 맞죠? 네. 20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 그 중에서도 제 타임은 9시부터 10시니까요. 그때 온라인 줌 통해서 또 이제 소통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이제 그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뭐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이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예, 인연이 잘 되어서 이제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